아직도 안 끝났어? 도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길래 온 차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여기서 마냥 기다려야 하냐고.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이태수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낡은 SUV의 얇은 유리창을 뚫고 지안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차문을 열고 한쪽 발을 막 들이려던 지안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타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성 차량 행렬은 고속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벌써 4시간이 넘었건만 차는 거북이 걸음으로 도로 위를 기어갈 뿐이었다. 뒤적은 차 안은 히터 바람으로 후끈거렸고 시어머니 정영자가 멀미 예방을 위해 바른 진한 박하향 연고 냄새와 남편 성은의 몸에 밴 은은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필 이럴 때 눈치 없이 앞당겨진 생리 현상이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뒤틀리는 통증은 마치 수천 개의 차가운 바늘이 내장을 휘젓는 것 같았다. 방금 들른 휴게소에서 지하는 거에 뛰다시피 화장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명절 대이동의 인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여자 화장실 앞에는 편의점 입구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얼굴에는 지안과 똑같은 절망감이 쓰여 있었다. 지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15분을 버틴 끝에야 겨우 보리를 볼 수 있었다.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거울 속 창백한 제 얼굴을 제대로 살필 겨를도 없이 전력 질주했지만 시계는 이미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였다. 운전석에 앉은 이태순을 룸미러를 통해 지안을 매섭게 노려고 왔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천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은 죄인을 신문하는 집행관의 그것과 같았다. 평생 공장에서 수많은 직원을 호령하며 살아온 그의 얼굴은 팽팽하게 마른 가죽처럼 굳어 있었다. 아버님, 휴게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길었어요. 죄송해요. 지아는 무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하며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의 분노 섞인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사람 많은 게 너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야? 남들은 다 제 시간에 오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굴어? 이태수가 핸들을 콱 내리쳤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짧게 울려 퍼졌고 지아는 온몸의 파르르 떨었다. 고향에 급한 일이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 차 타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귓등으로나 들었으니 이 모양이지. 온 가족이 너 하나 때문에 길바닥에서 시간을 버려야겠어?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제멋대로야?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눈곱만큼이라도 있느냐 말이다. 집단에 대한 책임감. 그 단어는 이태수의 입을 통해 나오자마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되어 차 안을 압도했다. 그는 지방의 작은 철강 공장을 운영하며 평생을 소장님으로 불려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집은 또 다른 공장이었고 가족은 제수하에 있는 병사들이었다. 이씨 집안의 가호는 곧 그의 서슬퍼런 명령이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정영자가 그제야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안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유리 너머에 꽉 막힌 차들을 보며 혀를 찼다.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였지만 지안의 귀에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아, 여보, 당신도 그만 좀 하구려. 지안이가 어디 우리처럼 시골에서 거칠게 자란 애인가? 도시에서 곱게만 자랐으니 몸이 좀 축나고 귀한 척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나 때는 성현이 가졌을 때 만삭의 몸으로도 밭을 다 나갔는데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유난스러운 건 알아줘야 해.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실상은 지안의 처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안은 이런 식의 은근한 비아냥과 가시도친 말들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왔다. 그 말들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고 촘촘한 바늘이 되어 심장 곳곳을 찔러댔다.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옆자리에 앉은 남편 성현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바쁘게 문지르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도 처리하는 듯 차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전혀 모르는 척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단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제 편을 들어달라는 간절한 신호였다. 성현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끝내 지안의 눈은 피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지안에게 쏘아붙였다. 지안아, 너도 이제 그만하고 좀 앉아있어. 아버지 급하신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네가 한마디만 덜 하면 되잖아. 또 그 소리였다.
네가 참아라. 한마디만 더 해라.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다. 어머니도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3년의 결혼 기간 동안 성애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 말들만 반복해왔다. 그의 다정함은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만 유효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부모의 그늘 뒤로 숨어버리는 겁쟁이 아들로 돌아갔다. 지안의 마음이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아랫배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고는 차가운 침과 함께 삼켜졌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3년의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침묵만이 이 지옥 같은 차 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지아는 차문을 닫고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더 깊숙이 파묻었다. 차는 다시 거북이처럼 도로 위로 합류했다. 차 안에는 이태수의 거친 숨소리와 정영자의 한숨 소리만이 뒤섞여 질식할 것 같은 정막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체 구간을 벗어난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메마른 겨울 들판을 바라보았다. 고향집에 급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안에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이 집구석에서 지안은 그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임시 거주자이자 불청객일 뿐이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쯤 이태수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가봤다. 차는 갓길을 거칠게 멈춰섰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 소리에 지안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려. 이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아는 멍하니 반문했다. 네? 아버님, 갑자기 왜? 너 화장실 가고 싶다며? 여기 사람 없고 조용하니까 마음대로 해. 아무도 안 방해할 테니까. 이태수의 말투에는 조소와 짜증이 가득했다. 지안이 시선을 돌려 밖을 보니 가드레일 너머는 황량한 눈밖뿐이었다. 이런 게 한복판에서 내리라니. 지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세요. 여기는 고속도로잖아요. 함부로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고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내 말 안 들려? 내리라고. 이태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다. 박지안, 똑똑히 들어. 우리 이씨 집안에는 너같이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인간은 필요 없다. 오늘 여기서 네 발로 내리지 않을 거면 다시는 우리 집 발 들일 생각도 하지 마. 지아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보았다. 성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하자 정영자가 옆에서 그의 팔을 세게 꼬집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성현아, 네 아버지 지금 화 많이 나셨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성현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았다. 그는 다시 지안의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오월거렸다. 지안아, 그냥 잠시만 내려 있어봐. 아버지 화가 너무 나셔서 그래. 우리가 저기 앞에서 기다릴게. 응? 기다린다고? 지아는 눈앞의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가 처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맞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절망이 치밀어 올랐다.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죠? 못 내려요. 안 내릴 거예요. 지아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태순을 눈미러로 지안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정영자는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는 듯 지안을 쳐다봤다. 성현은 다급해져 거의 애걸하듯 속삭였다. 지안아,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네가 한 번만 져주면 되잖아. 아버님 기분 풀어드리자. 어?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너를 봐서? 지아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굴욕을 참았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 대가가 고작 고속도로 갓길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냐고. 쾅! 이태수가 거칠게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뒷좌석 쪽으로 돌아와 지안이 앉은 문을 열어젖혔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안 내려? 그가 지안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물었다. 분노로 인해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좋아, 아주 기가 살았구먼. 그래, 해보자는 거지? 이태수는 헛웃음을 치더니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다. 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가 트렁크를 열더니 지안의 분홍색 여인용 캐리어를 움켜쥐었다. 3년 전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챙겨준 지안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현도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이태수의 호통에 멈춰섰다. 가만히 앉아 있어. 네 일 아니니까. 이태수는 지안의 캐리어를 트렁크에서 확 끄집어내더니 마치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듯 고속도로 갓길 바닥으로 팽개쳤다. 텅 빈 도로 위로 캐리어가 굴러가며 거친 마찰음을 냈다. 이태수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아버지, 성현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화살처럼 앞으로 튀어나갔고 시아는 거대한 관성에 밀려 좌석에 처박혔다. 시아는 차창에 얼굴을 붙인 채 멀어지는 분홍색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정이 되어 사라지는 그 가방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도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차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정영자도 이태수의 기세에 놓여 숨을 죽였고 성현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아버지의 험악한 눈빛에 놀려 고개를 숙였다. 지안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공고 때문이 아니라 극에 달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꼿꼿하게 굳은 이태수의 뒷모습에서 성현의 비겁한 옆얼굴로 옮겨졌다. 지난 3년이 한편의 허망한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온 마음을 다해 얼음장 같은 그들의 마음을 녹여구려 했었다. 자신이 참으면 화목해질 줄 알았고 인내하면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안만의 착각이었다. 그들에게 지안은 길가에 버려진 캐리어보다 못한 존재였다. 10분쯤 더 달렸을까. 이태수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핸들을 꺾고 어느 휴게소로 들어갔다. 시동을 끄는 그의 손길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여전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려. 이번에는 성현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서둘러 내려 트렁크에서 부모님의 짐을 꺼냈다. 그리고 차문 앞에 서서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투에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안아, 너도 내려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택시 타고 아까 거기로 가서 가방 좀 찾아와. 알았지? 여기서 만나자. 지안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5년을 사랑했고 3년을 함께 산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너무나 태연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아내에게 다시 그 위험한 길을 되돌아가 가방을 찾아오라는 말이 마치 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지아는 깨달았다. 그는 주관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모든 주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아랫배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머릿속이 차갑고 맑아졌다. 지안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겨울 햇살은 창백했고 휴게소의 시멘트 바닥은 차가웠다. 칼바람이 흙먼지와 낙엽을 쓸어와 지안의 뺨을 때렸다. 이태수와 정영자는 이미 식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성현은 집 옆에 서서 빨리 가고라는 듯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아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간 식당 방향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휴게소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단호하게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성현의 당혹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지아나, 어디가? 저쪽이야.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이 순간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이 자신을 고속도로에 쓰레기처럼 버린 그 순간부터 지아는 더 이상 이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 지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켜원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단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찾아 화면을 밀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아나.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온화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몇 시간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지안의 신경이 비로소 느슨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지안은 지극히 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아빠, 나 지금 경부고속도로 안성 휴게소야.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10초 정도 침묵이 이어졌다.
그 10초는 영겁의 시간처럼 길었다. 지아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정지했다가 가빠졌다가 다시 억눌린 듯 무거워지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담담한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어떤 파도를 일으켰을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사람 많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서 꼼짝 말고 기다려. 휴대폰 계속 켜두고 다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기저에는 억누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왜냐고 묻지도 않았고 세세한 사정을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지안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었다. 그럴게. 지안은 전화를 끊고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그러고 나니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그제야 아릿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패딩깃을 여미고 휴게소 안에 있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휴게소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지아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채 멍하니 밖을 보았다. 성현의 가족은 이미 식당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은 고요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오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지안이 예전처럼 혼자 화를 사귀고 다시 기어들어와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다. 사람이 차가운 들판으로 밀려났을 때 얼어 죽거나 스스로 불을 지펴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안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약 40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패스트푸드점 앞에 매끄럽게 멈춰섰다. 이 작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차였지만 번호판은 지안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차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렸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지안을 친딸처럼 아껴온 우왕 아저씨였다. 지안아. 창가에 앉은 지안을 발견한 그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아버지가 전화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너 여기 있다고 당장 가보라고만 하셔서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저씨,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지안이 억지로 미소 지음을 일어섰다. 번거롭긴 무슨. 자, 일단 이거부터 걸쳐라. 손이 왜 이렇게 차니?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코트에는 아저씨의 온기와 은은한 차향기가 남아있어 지안의 한기를 씻어주었다. 지안은 그를 따라 따뜻한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집으로 갈 거지? 네, 집으로 가요. 차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합류했다. 아저씨는 룸미러로 지안을 힐끗 보며 무언가 물으려다 결국 긴 한숨과 함께 말을 삼켰다.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네 아버지랑 잘 얘기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세상 천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뒤엔 아버지가 계시잖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차히 머리를 기대었다. 그랬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지안의 아버지 박문학은 퇴직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이 작은 도시에서 박 선생님 혹은 박 교장님이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돈이나 권력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평생 쌓아온 성품과 명망은 지안의 가족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 처음 성현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을 때 아버지는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태수와 몇 번 만나보고는 딱 한마디 평가를 내렸다. 저 사람은 세상 다 가진 척 거드름은 피워도 속이 좁아 터졌어. 네가 저 집에 가면 마음고생이 심할 게 뻔하다. 하지만 그때의 지아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성년의 온순함이 그의 부모와는 다를 것이라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아버지는 지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 전날 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지안아, 명심해라. 언제 어디서든 힘들고 서러우면 집으로 돌아와. 여기가 네 마지막 보루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따뜻한 위로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집안에서 결혼은 한 여자가 거대한 가문의 시스템과 벌이는 외로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안의 남편은 단 한 번도 지안의 편에 서지 않았다. 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다. 지안이 나고 자란 곳이었다. 붉은 벽돌 담장에는 마른 덩굴이 엉겨 있었고 공기 중에는 평온하고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지안은 아저씨의 코트를 걸친 채
익숙한 계단을 올랐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안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자사오차 주전자를 만지작거리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줄곧 문 쪽을 향해 있었던 모양이었다.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아빠, 지아는 그 한마디에 결국 무너졌다. 밖에서 억지로 버텼던 강인함이 아버지의 하얗게 센 머리칼을 보는 순간 파도에 씻겨 내려갔다. 일단 이리 와서 앉아라.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아버지는 불필요한 위로 대신 지안을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이차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곧 뜨끈한 생강차 한 사발을 내왔다. 네 엄마가 출장 가기 전에 챙겨둔 거다. 네 날짜 다 된 거 알고 미리 준비해놨더구나. 어서 마셔라. 몸부터 녹여야지. 지아는 생강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생강의 알싸함과 설탕의 달콤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기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지아는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정적인 산처럼 깊고 단단해 보였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아버지의 폭언, 시어머니의 교묘한 비아냥, 남편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분홍색 캐리어까지 지아는 울지도 않고 감정을 섞지도 않은 채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가슴 속 상처는 더 깊게 벌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손으로는 자사오를 열심 쓰다듬었지만 그 온기로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노여움을 다 가라앉히지는 못하는 듯 보였다. 지안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잘됐다. 아버지가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고름이 든 상처는 빨리 터뜨려야 살 속으로 썩어 들어가지 않는 법이지. 지안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으마. 딱 하나만 묻자. 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니? 지아는 아버지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응어리가 풀렸냐고? 그럴 리가 없었다. 3년의 서름과 오늘 당한 수치가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대로 비겁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버려지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됐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다. 그 응어리. 우리가 직접 풀어야지. 하지만 저들처럼 몰상식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방식은 아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지혜롭게 처리하자.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감히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지금 당장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감정은 눈을 멀게 할 뿐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난 3년을 복귀하는 거야. 네가 그 집에 시집가서 겪고 보고 들었던 모든 불공평하고 불쾌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써내려가거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지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보았다. 아빠, 이런 걸 써서 뭐해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버지는 이례적으로 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네가 겪은 그 수많은 일들이 그저 개별적인 사건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그 집안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동시에 그들 각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지. 네 시아버지 이태수는 체면과 권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시어머니 정영자는 작은 이득에 눈이 멀고 막내 아들만 끔찍이 아끼지. 그리고 네 남편 성현이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안을 보았다. 그놈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온한 삶을 잃는 걸 가장 두려워해.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거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고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찔러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다. 아버지의 말은 지안의 머릿속을 스치던 혼란과 미망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지안은 불공평한 대우에 맞서는 방법이 오직 참거나 아니면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뿐인 줄 알았다.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빠, 쓸 필요 없어요. 지안이 심호흡을 하며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메모 앱을 열었다.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집의 진짜 장부예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안이 결혼 2년 차부터 틈틈이 기록해온 일기이자 가계부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계 지출을 기록하려 시작했지만 정차 시댁에서의 울분을 토해내는 대나무 숲이 되었다. 그곳에는 날짜와 금액, 상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다. 2022년 3월 시어머니가 막내 도련님 성민이 컴퓨터 사준다고 내가 준 생활비에서 오준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가져간. 나중에 알고 보니 컴퓨터는 친구가 준 거였음. 아, 2022년 8월 시아버지가 지역 우수 기업인 경선에 나간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돌릴 비싼 선물과 술을 집안 공금에서 챙김. 장부에는 공장 운영비로 허위 기재함. 2023년 살 성현이가 회사에서 성과급 활용량만 원을 받았으나 나에게는 300년만 원이라고 거짓말함. 나머지 5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성민이 카드값 갚는 데 쓴. 2024년 5월 시아버지 공장이 환경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인 찬스로 실제 과태료의 3분의 1만 내고 무마했다는 통화 내용을 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은 지안이 3년 동안 겪어온 위선의 역사였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아주 오랫동안 화면을 넘겼다. 그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졌고 끝내 폰을 내려놓았을 때 지안을 바라보는 눈에는 안쓰러움과 동시에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지안아,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구나. 아버지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 장부가 바로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겉으로 견고해 보이던 그 집안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가장 예리한 칼이지. 그들이 지금 고향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 내 짐작엔 분명 그 사고뭉치 막내 아들 논과 관련된 일일 게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지아는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했다. 아버지의 제자이자 절친한 아저씨인 왕아저씨의 아들이 바로 성현과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다. 이 좁은 지역 사회는 거대한 울림통과 같아서 아주 작은 소문도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아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 틈 사이로 희망이라는 빛이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 알면 됐다.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자거라. 내일부턴 너 혼자가 아니다. 아빠가 네 곁에서 함께 싸워주마.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3년 동안 시댁의 그 숨막히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던 밤들과는 달랐다. 창밖엔 고요한 아파트 단지의 정막이 흘렀고 거실에선 아버지가 켜놓은 심야 뉴스의 낮은 소음이 들려왔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이번엔 비바람 속에 홀로 떨던 가녀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한 밤 냄새에 눈을 떴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간 지아는 멍한 기분에 휩싸였다. 지난 3년 동안 시댁에서 보낸 시간이 마치 길고 어두운 악몽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옆 벽탁 위에 아버지가 챙겨둔 따뜻한 물 한 잔을 보고서야 그녀는 자신이 정말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방 밖으로 나가니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지안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과 아버지가 직접 구운 노릇노릇한 조기, 그리고 아삭한 오이 무침이 차려져 있었다. 일어났니? 어서 씻고 와서 따뜻할 때 먹어라. 아버지는 지안을 보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어제보다 피로가 조금 가신 듯 보였지만 눈가의 검은 그림자는 그 역시 지난밤 잠을 설쳤음을 보여주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 뒤 집안의 모든 일이 오롯이 아버지의 몫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렸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다. 자, 어서 앉아라. 국 식겠다. 따뜻한 식탁 앞에 앉아가 지은 밥을 한술 뜨자. 시아는 자신이 차가운 겨울 들판에서 드디어 따뜻한 기슭으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실한 보살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연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지안의 마음을 꿰뚫어본 듯 쪽이 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다.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어제의 일은 네 인생에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 셈치자.
비록 마음은 아프겠지만 덕분에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다. 그랬다. 지난 3년의 청춘을 바쳐 한 남자의 본질을 깨닫고 한 집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비록 그 대가는 참혹했지만 지금이라도 인생의 손실을 멈출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지안이 설거지를 돕는 사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지안의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비밀 장부를 다시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예 공책 한 권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까지 했다. 아빠, 뭘 그렇게 적으세요? 지안이 다가가 묻자 아버지는 공책에 그려진 복잡한 선들을 가리켰다. 네가 겪은 이 일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거다. 이 집안 식구들은 각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리고 그 약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우리가 할 일은 가장 결정적인 지점을 찾아 살짝 건드리는 거다. 그러면 저들의 견고해 보이던 내부 결속도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무너질 게다. 아버지는 첫 번째 기록을 짚었다. 네 시어머니 정영자. 이 여자의 특징은 탐욕과 편애다. 그녀의 모든 사소한 움직임은 결국 돈과 막내 아들 성민이에게로 향해 있지. 이게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자 우리가 공략할 첫 번째 돌파구다. 이어서 아버지는 다른 줄을 가리켰다. 시아버지 이태수, 이 사람은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건 참아도 그 갈등이 밖으로 새어 나가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망가지는 건 절대로 견디지 못해. 그러니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그의 급소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이 성현에 관한 기록에 머물렀다. 성현이 그놈은 나쁜 게 아니라 비겁하고 나약한 거다. 그놈의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규칙뿐이야. 아버지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너를 포함해 누구든 희생시킬 놈이지. 그런 놈의 약점은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안락하고 체면, 선은 직장 생활이다.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순간 그놈의 마음속 저울은 순식간에 기울어질 거다. 아버지의 분석은 예리했다. 지안이 3년 동안 묵묵히 기록해온 것들이 아버지의 손을 거치자 정교한 작전 지도로 변해 있었다. 그럼 아빠, 저희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지안의 가슴 속에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는 돋보기를 벗고 지안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안아 명심해라. 가장 뛰어난 사냥꾼은 가장 인내심이 강한 법이다. 지금 이 시 집안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과 같아. 우리가 굳이 장작을 더 넣을 필요는 없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너를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자기들끼리 탓하며 내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다. 우리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그 가마솥에 던지면 된다. 지아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반격이란 무조건 먼저 공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빠, 제 가방은요. 지하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캐리어가 못내 걱정됐다. 걱정 마라. 이미 고속도로 순찰대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두었다. 오늘 순찰 중에 발견될 테니 잃어버릴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네가 당한 그 수모는 아빠가 반드시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마. 아버지의 든든한 약속의 지아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다음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메모장의 기록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순, 인물순, 사건별로 분류해 깔끔한 파일로 만들었다.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지난 3년의 서러움이 여과처럼 눈앞을 스쳤다. 한 번은 지안이 고열로 알아누워 성현에게 해열제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정영자는 옆에서 대놓고 인상을 쓰며 말했다. 감기 같은 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낫는 거야. 무슨 그런 일로 아까운 돈을 쓰니? 나 때는 아파도 생강차 한 잔 마시고 바로 밭을 나갔어. 결국 성현은 지안에게 생강차 한 잔만 달랑 갖다 주고는 제 방에 들어가 게임만 했다. 그날 밤 지안은 꼴로 펄펄 끓는 몸을 가누지 못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막내 성빈이가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도 기억났다. 정영자는 지안이 혼수로 해온 고급 식기 세트를 꺼냈다. 지안조차 아까워서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한 물건이었다. 식사 내내 정영자는 그 여자애에게 반찬을 얹어주며 웃었다.
많이 먹으려. 이제 우리 식구인데. 누구처럼 내숭 떨고 눈치 보는 건 배우지 마라. 그런 건 천해 보이거든. 지아는 그날 온종일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뒤치다꺼리만 하는 식모신세였다. 시아버지 이태수는 식탁에서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훈계하는 것을 즐겼다. 회의는 사실 그의 일방적인 질타 시간이었다. 그는 매주 지안의 행동을 평가했다. 반찬이 짜다거나 바닥 청소가 덜 됐다거나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태도가 깍듯하지 못하다는 식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들어야 했고 성현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숨 막히던 그 순간들을 문자로 정리하며 지아는 오히려 점점 더 냉정해졌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고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뿌리가 이미 썩어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효도, 규칙, 체면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엔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정리를 끝낸 지아는 마치 장례식을 치른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박지한, 이제 너는 저들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방문하겠 딸, 박지한이다.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겨울 공원은 쓸쓸했지만 햇살이 좋았고 많은 노인이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다.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박 교장님, 산책 나오셨어요?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박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생님 가르침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 거라고 늘 말합니다. 아버지는 미소로 화답하며 걸었다. 굳이 지안을 소개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다. 어머, 지안이 아니니? 갈수록 예뻐지네. 언제 성현이랑 같이 아줌마네 집에 밥 먹으러 오렴. 지안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이 바빠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들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댁 손주는 이번에 시험 잘 봤나요? 지아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성현과 함께 이분들을 만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지안의 캐리어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발견되어 안성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빠, 지금 가서 찾아올까요? 아니, 서두를 것 없다. 아버지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하루만 거기 두잡구나. 때로는 사라진 사람보다 주인 없는 짐이 누군가의 주의를 더 끄는 법이거든. 지아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조건 그를 믿기로 했다. 밤 8시가 넘었을 무렵 마침내 지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남편 성현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안의 심장이 울컥 요동쳤다.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3년의 세월이 단번에 지워지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한 뒤 벨소리를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전화는 끈질기게 울리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음이 쏟아졌다. 지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지안을 보며 대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놈이 지금 전화를 거는 건 네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상황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네가 무시할수록 저쪽은 더 미칠 듯이 요동칠 게다. 이 심리전에서 먼저 평정심을 잃는 쪽이 지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전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버지의 가득한 위에는 이미 첫 번째 돌이 놓였고 지아는 그저 가장 냉정하고 단호하게 다음 수를 두면 되는 것이었다. 이씨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현의 전화와 메시지는 밤새도록 눈사태처럼 쏟아졌다. 지아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지아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처음 몇 통은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지아나, 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화를 내도 정도껏 해야지. 부모님이 기다리시잖아. 빨리 와서 사과드려. 하지만 지안의 답장이 없자 말투는 점차 초조함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메시지라도 좀 줘. 내가 미안해. 가방 찾으라고 한 거 내 실수였어. 제발 돌아와서 얘기하자. 너 설마 친정 갔어?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줘. 우리 잘해보려고 그러신 거잖아. 새벽녘에 온 메시지에는 애걸복걸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전화 좀 받아줘.
나 한숨도 못 잤어. 너 무슨 일 생길까 봐 너무 겁나. 지안아, 내가 다 잘못했어. 고향 집에 정말 큰일 났단 말이야. 성민이가. 메시지는 거기서 뚝 끊겨 있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코웃음을 치며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걱정한다고? 아니, 그는 오로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일이 커져서 자신의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던지고 평소처럼 아버지와 아침을 준비했다. 마치 실종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평온하게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그 시각 이씨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왕 아저씨의 아들 성진에게서 전해 들었다. 성진은 성현과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는데 평소 사이가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다. 하지만 시청 같은 좁은 조직 사회는 유리집과 같아서 어떤 소문도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지안이 휴게소에 남겨진 다음 날 성현은 커다란 다크서클을 달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렸고 인사를 건네려다 입을 닫아버리는 이들의 표정이 어색했다. 성현 씨, 얼굴이 왜 그래? 어제 한잠도 못 잤나 봐. 한 동료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성현은 대충 둘러댔다. 그러자 동료가 목소리를 낮추며 성현만 들리게 속삭였다. 차 막힌 건 그렇다 치고 와이프를 고속도로에 혼자 버려두면 어떡해? 어제 안성 휴게소에서 지한 씨 혼자 떨고 있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중에 어떤 차 타고 갔다던데 부부 싸움이라도 심하게 한 거야? 성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변명하려던 찰나 총무과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그를 불렀다. 이성현 씨, 잠깐 내 방으로 오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성현은 과장실로 들어갔다. 과장은 담배를 권하며 아주 점잖고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성현 씨, 젊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순 있어. 하지만 모든 일엔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지. 특히 우리처럼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개인의 이미지가 곧 조직의 이미지야.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도 모르나? 과장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성현의 뺨을 갈기는 채찍 같았다. 과장조차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에 성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과장실을 나온 성현은 동료들의 동정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성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수신거부였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안을 데리러 왔던 왕 아저씨는 평소 이태수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아주 싫어하던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박 교장과의 약속대로 일을 크게 벌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에서 왕 아저씨는 시청 원로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다들 명절 기성길에 고생담을 나누고 있었다. 올해 고속도로 정체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한 직원이 불평하자 왕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 일보러 올라가다가 안성 휴게소에서 지안이를 만났지 뭔가. 박문학 교장 선생 딸 말이야. 글쎄, 그 애가 패스트푸드점 앞에 혼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데 보는 내가 다 가슴이 아프더라고. 박 교장님 따님이요? 거기서 혼자 뭘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나야 모르지. 물어봐도 그냥 가족이란 길을 엇갈렸다고만 하는데 표정이 영 아니더라고. 내가 이상해서 박 교장 댁까지 직접 데려다 줬어. 세상에, 명절에 온 가족이 나들이 가면서 어떻게 아이를 혼자 길에 떨궈 둘 수 있나? 너무 무심드레. 왕 아저씨는 철저히 사실만 말했다. 이씨 집안에 대해 한마디 비난도 섞지 않았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눈치가 빨랐다. 엇갈리긴 무슨, 분명 싸우고 내팽개친 거지. 박 교장 사이가 우리 시청 총무과 이서면 씨잖아. 사람이 샌님 같더니 세상에나. 그 집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태수 씨 아니야? 밖에서도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집안에서도 오죽하겠어? 아들이 아버지를 쏙 배달맞구먼. 순식간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청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성현이 명절에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렸다는 이야기는 오후가 되기도 전에 시청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후, 무렵 성현은 어머니 정영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정영자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롭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성현아, 당장 집으로 좀 와라. 큰일 났다. 성현이 급히 조퇴하고 집에 도착하니 정영자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짜내고 있었고 이태수는 시커멓게 독이 오른 얼굴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네 그 잘난 와이프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뻗쳤다. 지금 아파트 단지 사람 전체에 우리가 며느리를 구박해서 쫓아냈다는 소문이 다 났어. 방금 쓰레기 버리러 나갔더니 앞집 옆엔 내가 은근슬쩍 묻더라. 지안이가 친정으로 도망갔냐고. 왜 며칠째 안 보이냐고 말야. 나 평생 이런 수모 처음이다. 소문은 시청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 단지까지 퍼진 모양이었다. 부녀회 대장님들이 박 교장 댁딸이 고속도로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강한 전파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소문은 점점 사리부터 이씨 집안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고속도로에서 밀어냈다. 이성현이 바람이 나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 이태수 공장이 망해서 며느리를 내다 팔려 했다는 식의 괴담으로 변해 있었다. 평생을 지역 유력 인사로 자부하며 살아온 이태수에게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그만해. 시끄러워. 이게 다 당신이 차 안에서 부채질한 탓 아니야? 그리고 너, 이태수의 화살이 성현에게 향했다. 이 못난 놈. 제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당장 데려오라고 했지? 지금까지 뭐 했어? 작정하고 우리 집안 먹튀하겠다는 거지.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안 데려오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갈 줄 알아. 이씨 집안이 비명이 오가는 아수라장이던 그 시각.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안성 경찰서로 향했다. 가방을 찾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경찰서에서 만난 젊은 순경은 마침 아버지의 제자였다. 박 교장 선생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전화 한 통 주시면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네. 번거로울까 봐 들렸어.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네.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래야 다음엔 잃어버리지 않지 않겠나. 순경은 아버지의 은유 섞인 말뜻을 알아듣고 머쓱하게 웃으며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지아는 드디어 분홍색 캐리어를 되찾았다. 가방 한쪽 모서리는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진 탓에 흉측하게 긁혀 있었다. 마치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 같았다. 지아는 그 흉터를 매만지며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을 느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아니,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근처의 큰 법조 빌딩을 가리켰다. 저기 가서 황 변호사 좀 만나자. 이혼 상담을 해야겠어. 지아는 멍해졌다. 아버지의 결단은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다. 아빠, 지아나. 아버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지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경고했다. 네가 성현이에게 아주 작은 미련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제 부모와 너 사이에서 끝까지 너를 선택하지 못하는 남자는 네 남은 인생을 맡길 가치가 없다. 긴병에 효자 없듯 긴 고통은 사람을 좀먹는 법이야. 이건 일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어야 한다. 저들에게 숨고를 틈을 줘선 안 돼. 지아는 아버지의 강인한 옆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성현이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지아는 상처 입은 캐리어를 끌고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발을 내디뎠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며 이씨 집안이 맞이할 폭풍은 이제 진짜 고조될 것이었다. 황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청 근처의 가장 번화한 곳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으로 현재 이 지역에서 유능하기로 소문난 스타 변호사였다. 박 선생님, 어떤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황 변호사는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직접 최고급 차를 내오며 정중하게 예우를 갖췄다. 선생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무소식이 소식이라던 분이. 아버지는 웃으며 단도직입적으로 지안을 가리켰다. 내 딸아이 일 때문에 왔네.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황 변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지안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진지한 태도를 취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지안 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권익을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안은 3년의 결혼 생활과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휴대폰에 담긴 비밀 정보의 존재도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빠르게 메모를 남겼고 그의 미간은 점점 좁아졌다. 이태수가 고속도로 갓길에 가방을 던졌다는 대목에서는 결국 책상을 탁 쳤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이자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안 씨, 걱정 마세요. 이 사실과 장부에 기록된 증거들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저들의 돈은 필요 없어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예단비 8, 가죽력만 원이랑 혼수로 해온 6, 샹숭만 원짜리 수입차. 그리고 3년 동안 제 급여로 충당한 생활비만 온전히 돌려받고 싶어요. 저들과 깨끗이 끊고 다신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태수라는 분, 제가 잘 압니다. 체면을 중시하면서도 아주 독선적인 분이죠.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지한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왔네. 아버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서 자네에게 완벽한 전략을 짜달라는 거야. 우리는 지는 싸움은 안 하거든. 좋습니다. 황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금태 안경을 밀어올리며 제안했다. 그렇다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시다. 제 제안은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이요? 네,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목적은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력 확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지 이씨 집안에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을 때 그들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이른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전략이죠. 아버지가 대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간단합니다. 황 변호사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다. 내일 오전 선생님께서 직접 지안 씨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십시오. 명심하세요. 화해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통보하고 저들을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협상 내용은 그는 지안이 가져온 장고의 복사본 몇 장을 가리켰다.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파괴력이 큰 것부터 시작하죠. 시어머니 정영자 씨가 몰래 뒤로 빼돌린 삼짓돈 내역. 이걸 첫 번째 폭탄으로 던지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는 지안의 마음은 전례 없는 냉정함과 확신으로 가득 찼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날 밤 성현의 전화와 메시지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거의 울부짖는 듯한 애원이 이어졌다. 지안은 한 톰의 답장도 하지 않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아빠와 함께 갈 테니 그때 얼굴 보고 정리하자.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오늘 밤 이씨 집안은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낼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지아는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깔끔하고 차분한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박지안이 아니었다. 아버지 역시 중요한 자리에만 있는 정장을 갖춰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계셨다. 그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노 교장의 위험이 뿜어져 나왔다. 10시 정각. 그들은 이씨 집안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성현이었다. 그는 지안과 특히 그녀의 아버지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밥.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장인어른? 내가 왜 자네의 어른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딸이 자네의 집에서 며칠째 실종됐는데 애비된 도리로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네. 성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럭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길을 비켰다. 거실에는 이태수와 정영자가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박 교장을 보자 이태수의 얼굴에도 비굴한 미소가 일그러지듯 번졌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떤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어서 앉으세요. 이태수는 짐진 열성적인 척 자리를 권했고 정영자도 굳은 얼굴에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돈이라니 가당치 않네. 아버지는 앉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들 세 사람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손님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네. 내 딸을 대신해 한 가지 통보를 하러 왔을 뿐이야. 그는 한자한자 명확하게 내뱉었다. 내 딸 박지하는 자네 아들 이성현과 이혼하기로 했네. 이혼이란요. 이태수와 정영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얼굴의 가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돈 어른,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태수가 안색을 가꾸며 공격적으로 나왔다. 우리 집이 대체 며느리한테 뭘 어쨌다고 이혼 소리를 꺼내시는 겁니까? 가출해서 며칠씩 속 썩인 건 저 애인데 우리가 참고 있는 걸 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영자도 기세를 잡은 듯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우리 성현이가 어디 빠지는 구석이 있나요? 직업 좋아, 인물 좋아. 지한이가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저 난리인 건지. 시집 왔으면 시집 법도를 따라야지. 툭하면 친정으로 도망가고 행방불명되고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집안 교육입니까? 성현도 다급하게 지한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지한아, 제발 좀 그만해. 우리 집 가서 좋게 얘기하자. 어른들 걱정시키지 말고, 응? 지한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성야, 당신이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아버님이 내 가방을 고속도로에 던진 그 순간, 이 집은 나한테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아니었어. 지안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평소 침묵만 지키던 지안의 입에서 이런 서슬퍼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영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삿대질했다. 아니, 네가 화장실에서 굼뜨게 굴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야 그냥 좀 겁주려고 그런 거지. 누가 진짜 버렸니? 너 참 속도 좁다. 그걸 다 진심으로 받아들여? 아버지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안의 옆 의자를 끌어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며느리를 낯선 휴게소에 버리고 짐을 고속도로 갓길에 내던진 게 고작 겁주려는 것이었다. 이태수 소장님, 정영자 씨, 자네들 집안의 가정 교육이라는 게 참으로 내 눈을 뜨게 하는구먼. 아버지는 욕 한마디 섞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태수의 뺨을 사정없이 갈기는 것 같았다. 이태수는 가장 싫어하는 가정 교육이라는 말을 듣자 폭발했다. 박문아, 당신 지금 누구 앞에서 훈기질이야. 이태수가 사돈이라는 호칭도 버리고 소리치며 일어섰다. 네 딸이 버릇없길래 내가 대신 좀 가르친 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이혼하고 싶으면 오만 나가. 우리 집은 저런 배은망덕한 물건에게 줄 돈 한 푼도 없어. 몸만 나가라. 아주 흥미롭구먼. 아버지는 노여워하기는커녕 웃으며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시안이 정리했던 정영자의 비밀 장부 사본이었다. 재산 분할을 논하기 전에 자네들 집안 내부 재산부터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그 종이를 가리켰다.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정영자 씨가 둘째 아들 성민이 컴퓨터 사준다고 몰래 빼돌린 50여만 원은 어디서 난 건가? 그리고 8월에 친척 조카 등록금 보태준다고 가져간 이 10년만 원은 또 어디로 증발했지? 내가 교사 출신이라 기억력 하나는 좋거든. 은행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좀 물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정영자 씨가 자네 몰래 빼돌린 돈만 못해도 30돈만 원은 좋게 되겠더군.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영자의 얼굴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지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성현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태수,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식어 탁자 위의 종이에 고정되었다. 충격과 의심이 지나간 뒤 정영자의 겁에 질린 표정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정영자, 이태수가 이빨 사이로 그 이름을 지식듯 뱉었다. 목소리는 너무나 큰 분노 탓에 갈라져 있었다. 저 말이 사실이야? 아, 아니에요. 여보, 저 사람들 헛소리 믿지 마요. 정영자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뛰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사방을 헤맸지만 절대로 이태수의 눈은 마주치지 못했다. 박문학, 당신 지금 생사람 잡는 거야.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내가 고소할 거야. 그녀의 과잉 반응은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때로는 침묵이 수천 마디의 호통보다 힘이 있는 법이었다. 이태수는 바보가 아니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정영자가 짠순이처럼 굴면서도 막내 아들에게만은 무한정 커준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설마치 몰래 이 정도로 거액을 빼돌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다시 묻는다. 사실이야. 이태수의 얼굴은 철정색에서 자줏빛으로 변했고 이마의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이태수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네, 내가 그 돈 좀 쓴 게 다 이 집안을 위해서였지. 당신이 평소에 구박만 하던 그 불쌍한 막내놈을 위해서였다고. 정영자도 벼랑 끝에 몰리자 자포자기한 듯 악을 쓰며 대들었다. 성민이가 장가를 가려는데 차 한 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 옛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돈 한 푼 안 주니까 내가 그랬지. 애미 든 도리로 그게 죄야? 하, 이 여편네가 정말 미쳤나. 당장이라도 뺨을 갈길 기세였지만 간신히 참아내고는 옆에 있던 찻상을 발로 걷어찼다. 쾅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과 재떨이가 거실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조각 하나가 성현의 뺨을 스쳐 얇은 상처를 남겼다. 갑작스러운 폭력의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정영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삼켰고 성현은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수라장이 된 것이를 보며 지아는 차가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파도조차 있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3년 동안 살았던 집, 불신과 계산과 폭력으로 가득 찬 감옥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아는 그 감옥의 뚜껑을 제 손으로 열어젖혔다. 아버지는 마치 눈앞의 소란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 차분하게 정장 메모새를 가다듬고 일어났다. 자네들 집안 내부 사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 방해하지 않겠네. 아버지는 아주 건조하게 덧붙였다. 이혼에 관한 내 딸의 태도는 명확하네. 지안이는 우리 집 귀한 딸이지 자네 집 소유물이 아니야. 자네들 집에서 한 푼도 뺏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 딸이 수모를 당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혼인 기간 공동 재산은 법대로 분할할 것이고 지안이가 가져온 예당과 3년 동안의 급여, 소득은 변호사를 통해 한 푼까지 계산해서 청구하겠네. 아버지가 지안을 보았다. 지안아, 가자.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긋지긋한 이 공간을 떠날 준비를 했다. 잠깐, 이태수가 고함을 쳤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지안과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박문학, 당신, 내 마누라, 약점 좀 잡았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혼은 해주지. 하지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박지안, 너는 우리 집에서 단돈이 원도 못 가져간다. 못 믿겠으면 법대로 해봐. 좋네. 법대로 하지. 아버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마주 보았다. 내가 마침 은퇴해서 시간도 많고 한번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성미거든. 이 소장께서 집안 망신을 법정까지 끌고 가온 동네 사람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다면 내 기꺼이 상대해주겠네.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안을 데리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들이 문을 나서려던 찰나 성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성현은 허둥지둥 전화를 확인하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힐끗 본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과장님. 성현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극심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그의 표정은 경악에서 절망으로 다시 처참한 사색으로 변해갔다. 네, 어째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과장님, 과장님.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성현은 휴대폰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태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성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청, 총무과 과장님이 저 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직위 해제됐답니다. 직위 해제? 이태수와 정영자가 다시 한번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어쨌다고. 과장한테 다시 전화해봐. 이태수가 성현의 전원을 빼앗아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상대방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성현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과장님이 제 사생활과 가정 불화가 심각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시청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자숙하며 대기하라고. 개인의 품위, 가정 불화. 이태수는 그 단어들을 멍하니 뇌까리더니 천천히 시선을 돌려 지안과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경악과 거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안은 아무런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지는 닫으려던 현관문을 다시 활짝 열고 문틀에 기댄 채 풍비박산이 난 이씨 집안 식구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비웃음을 흘렸다. 이 소장, 아무래도 자네 집안의 망신이 이제 집 안에서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구먼. 아버지는 느긋하고도 서늘하게 덧붙였다. 이미 자네 아들의 앞길까지 막고 있으니 말이야. 여기서 정말 법정까지 가서 자네 집안의 그 화려한 실태를 시청 지도부 사람들이 증언하게 만들면 자네 아들의 그 번듯한 직장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나? 당신들이 한 짓이지. 이태수가 마침내 사태를 파악하고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했다. 손가락은 분노와 공포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박문아, 당신 정말 잔인한 인간이구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아버지는 양손을 펼치며 너무나 무고한 표정을 지었다. 그저 어제 시청군의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내 오랜 친구인 전임 시장님을 좀 만났을 뿐이야. 우리는 그저 집안 얘기를 좀 나눴지. 요즘 젊은 애들이 참 철이 없어서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소연을 좀 했네. 전임 시장님이 워낙 정의로운 분이라 후배 공직자들의 기강을 걱정하시는 줄은 몰랐군. 참으로 효율적인 분이셔. 아버지의 말은 덤덤했지만 이태수의 귀에는 연쇄적인 폭음처럼 들렸다. 그는 박문학이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았다. 박문학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명망은 고작 투기와 연줄로 성장한 자신의 공장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것이었다. 이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번듯한 아들이었다. 친척들 앞에서 으스대고 가문의 기둥으로 삼았던 그 기둥이 지금 뿌리째 뽑히고 있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성현의 무릎이 꺾여 바닥에 닿았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지안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현은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이 직장 없으면 끝장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안이 오늘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새해 선물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추태를 부리는 남편. 사색이 되어 10년은 늙어버린 시아버지, 그리고 넋을 잃고 소파에 쓰러진 시어머니. 지안의 마음엔 복수의 쾌감조차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고요한 평온함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있던 성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차갑게 떼어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3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그 집 문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애원과 후회의 비명 소리는 닫히는 문과 함께 차단되었다. 그 불쾌한 과거 역시 그 문 너머에 남겨졌다. 압도적인 중압감이 지배하던 이씨 집안의 빌라를 빠져나오자 겨울 햇살이 지안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차갑지만 청량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지안은 곁에 선 아버지의 팔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속삭였다. 만약 아버지의 치밀한 전략과 단호함이 없었다면 그녀는 홀로 히스테릭한 말싸움에 휘말려 상처만 입은 채 비참하게 물러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가장 냉정한 방식으로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는 법을 딸에게 몸소 가르쳐 주었다. 애비한테 고맙긴 무슨. 이건 이제 첫걸음일 뿐이다. 아버지는 지안의 손을 다독이며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태수라는 인물은 그렇게 쉽게 항복할 위인이 아니야. 지금은 갑작스러운 일격에 멍해져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면 분명 다른 술수를 부리려 들 게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는 다시금 인내를 강조했다.
밧줄은 밖에서 잡아당기면 끊기 어렵지만 내부에서부터 한 가닥씩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면 스스로 끊어지기 마련이지. 저들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아버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기부를 연구하는 동안 컴퓨터를 켜고 전산세무에게 자격증 시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생하거나 얼굴색을 살피며 살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그 단단한 미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지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씨 집안의 혼란은 극도로 치닫고 있었다. 시안과 아버지가 떠난 직후 그 집에서는 이씨 가문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쟁이 터졌다. 성현의 직위해제 소식은 이태수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앗아가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모든 분노를 아내 정영자와 아들 성현에게 쏟아부었다. 이태수는 정영자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하며 집안을 망쳐놓은 역현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제 몰래 돈을 빼돌려 밑가진 독에 물을 부어대는 바람에 박지한에게 비밀을 주었다며 윽박질렀다. 화살은 성현에게도 향했다. 제 마누라 하나 단수 못해 직장까지 잃고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된 못난 놈이라며 모진말을 퍼부었다. 평소 순종적인 척하던 정영자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폭언에 맞서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 내 탓이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당신 비위 맞춘 세월이 얼마인데? 당신이 밖에서 체면 차린답시고 돈 펑펑 써댈 때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우리 성민이한테 조금만 따뜻하게 해줬어 봐. 애가 저렇게 밖으로 돌았겠나. 성현은 부모 사이에 끼어 아버지를 말렸다가 어머니를 달랬다가 하며 페니처럼 휘둘리고 있었다. 30년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서 착한 아들인 노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아수라장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다. 싸움은 오후 내내 이어졌고 기지맥진해진 이태수가 마침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형자 똑바로 말해. 나 몰래 빼돌린 그 돈들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그 망나니 같은 성민이 놈이 또 사고친 거냐? 이것이야말로 지안의 아버지가 예견했던 이씨 집안 내부의 두 번째 폭발점이었다. 정용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으나 이태수의 서슬퍼런 기세에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꺼느끼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막내 아들 성민이 이번에 친 사고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창업을 하겠다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졌던 것이다. 심지어 고리대금 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정형자가 남편 몰래 모았던 돈들은 이미 성민의 그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모두 사라진 뒤였다. 진상을 알게 된 이태수는 분노를 넘어선 경악에 목을 떨었다.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쓰러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씨 가문의 견고한 성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이씨 가족이 지연에게 직접 말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싸움 소리는 굳게 닫힌 문틈을 넘어 아파트 복도로 흘러나왔고 이웃들의 귀를 거쳐 방문앞 교장의 귀에까지 닿았다. 정보를 전달한 이는 이태수의 앞집을 살며 아버지와 서예교실에 함께 다니는 조 아주머니였다. 박 교장님, 세상에 이씨네 집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리더라니까요. 조 아주머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듣자 하니 막내 아들이 도박 빚을 크게 졌나 봐요. 사채업자들까지 들이닥쳤다는데 지안이가 그 집에서 빨리 나온 게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 빚까지 다 뒤집었을 뻔했다니까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짐작이 맞았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도련님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지안의 물음에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8-9 정도는 확신했지. 네가 기록한 장부를 보면 작년부터 정영자 씨가 빼돌리는 금액과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어. 더구나 직업도 없이 겉도는 20대 청년이 그렇게 큰 돈을 물쓰듯 쓴다면 도박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 지아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무심히 적었던 숫자들 속에 그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 기다려야지. 아버지의 눈에 지혜로운 빛이 서렸다. 사채 빚이라는 뚜껑이 열렸으니
이태수는 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구멍을 메우려 할 거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에게 일격을 당해 자금줄이 묶인 상태지. 그 갈증이 극에 달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다. 그날 밤 지아는 모르는 건우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박지한 씨 되시나?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네 도련님 이성민이가 우리 용팔이 형님한테 빌린 2억. 이거 언제 갚을 거야? 지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전화 잘못 거셨네요. 저 그 집 사람이랑 이혼 절차 받는 중이라 그 집안일엔 관심 없습니다.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넌 아직 이성현이 마누라야. 남편 동생 기준곤 네 빚이나 다름없어. 내일 정오까지 돈 소식 없으면 네 아버지가 있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 시켜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방문학 교장 선생 체면이 어떻게 깎이는지 말이야. 상대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지안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감히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며 명예를 위협하다니. 지안은 즉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지안아, 무서워할 것 없다. 이건 저들이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것뿐이야. 오히려 이건 기회다. 기회란요? 이태수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결정적인 기회지. 그리고 네가 그 진흙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기회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지안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지금 당장 이성현에게 전화해라. 지안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그 비겁한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화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기름솥에 불을 붙이하는 거지. 사채업자의 협박 사실을 아주 공포스럽고 절박하게 전달해라. 네 아버지가 명예를 잃게 생겼다고. 네가 지금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연기하는 거야. 그 뜨거운 감자를 다시 이성현의 손으로 던져버려라.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성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아나, 드디어 전화를. 성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목소리를 떨며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다. 성현 씨, 큰일 났어. 방금 사채업자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아빠 학교로 찾아가겠대. 도련님이 빚진 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 평생 명의 하나로 사신 분인데. 그런 깡패들이 학교에 들이닥치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성현 씨 네가 해결 안 해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지아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는 성현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떨리던 연기는 사라지고 지안의 얼굴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듯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이제 이씨 집안이라는 종이 집이 어떻게 불타오르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같은 시각 지안의 전화를 받은 성현은 거실에서 사색이 된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지안의 비명 섞인 목소리, 특히 장인어른의 학교로 깡패들이 가겠다는 말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방문학 교장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 사이인 자신의 앞길 역시 영원히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성현은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외경심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이태수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 돼요. 당장 돈 갚아줘야 해요. 갚을 돈 없다니까. 그놈이 지은 죄는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 이태수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자 성현이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채업자들이 지안이한테 전화해서 장인어른 학교로 가겠대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깡패들한테 수모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온 시내가 우리 집안의 사람 취급 안 할 거예요. 제 직장도 아버지 공장도 다 끝이라고요. 장인어른의 합격. 그 한마디가 마침내 이태수의 가장 아픈 급소를 찔렀다. 그는 아내의 배신이나 아들의 도박보다 자신의 사돈이 깡패들에게 수모를 당해 가문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이태수의 안색이 성현보다 더 창백하게 변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이태수는 이빨을 갈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엔 이미 짙은 공포가 배어 있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정오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태수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다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당장 그 망나니 성민이 놈 잡아와. 잠시 후 근처 PC방에 숨어있던 성민이 질질 끌려오듯 거실로 불려들어왔다. 이태수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듯 음울했다. 말해봐. 도대체 얼마나 빌린 거야? 성민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빚은 이미 이자가 불어 3억이 넘어 있었고 그 용팔이라는 자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3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이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공장의 유동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용팔이 형님이 돈 안 갚으면 저 정말 죽인대요. 성민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정영자 역시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통곡했다. 여보, 제발 살려줘요. 저 불쌍한 걸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태수는 무릎 꿇은 처자식을 내려다보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두통을 일으켰다. 평생을 독불장군으로 굴리며 왔건만 인생의 막바지에 자식 놈 때문에 이런 벼랑 끝으로 몰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패배자의 눈빛이었다. 방법을 찾아보마.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쉬어 있었다. 대신 오늘부터 이 집안 모든 건 내 방식대로 한다. 한 놈이라도 토달면 그날로 끝이야. 그는 성민에게 그 용팔이와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정영자에겐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해 빌릴 수 있는 돈은 죄다 비워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지안이 집으로 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안이가 잔인어른한테 이 도박빚 얘기 더 못하게 막아.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그 집에서 입 다물고 있게 만들어야 해. 이태수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미 지안의 아버지가 짜놓은 거대한 바둑판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불을 끄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더 큰 폭약이 매설된 곳으로 불씨를 옮기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채가시기도 전인 새벽녘에 지안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나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사색이 된 얼굴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성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선가 급히 산 듯한 저렴한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성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비굴할 정도로 비죽거리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더듬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지안이랑 아버님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집 안으로 들릴 생각조차 없는 듯 몬트레 비스듬히 기대어 내려다보았다. 평온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압박감이 복도 전체를 휘감았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우리 집은 소박해서 자네 같은 귀한 몸을 모시기엔 너무 좁구먼. 성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손을 휘저으며 당황해했다. 한때는 방문학 교전이 온화함만을 보아왔던 성현에게 이토록 서늘하고 단호한 그의 모습은 생소한 공포였다. 잔인어른, 제가 지연이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성현은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앞으로 내밀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번 고속도로 일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나고 비겁해서 지안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얼굴 보고 사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싸늘한 냉소를 흘렸다. 사과? 이성현, 자네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내 딸이 입은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고속도로 갓길,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질주하는 차들을 홀로 마주해야 했을 때 자네는 어디 있었나? 자네 아버지가 지안이의 짐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자존심을 짓밟을 때 자네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말이다. 아버지의 일갈은 성현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성현은 결국 이태수의 지시대로 지안의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안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복도에는 벌써 출근을 준비하는 이웃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문틈 사이를 엿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중 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루한 소란을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일어나게. 우리 박씨 집안에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습관 따위 없네. 지안이를 보고 싶다면 지금은 아니야.
가서 자네 집안의 그 지저분한 뒷수습부터 깔끔하게 끝내게. 그리고 언제든 자네가 비겁하게 무릎 꿇고 애걸하는 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남자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오게나. 그럼 고려해보지. 아버지는 말을 마치자마자 성현의 절망 섞인 비명을 뒤로한 채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 서 있던 지아는 문 밖의 소동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효도는 결국 책임 회피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지안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신경 쓰지 마라. 저놈이 무릎을 꿇은 건 우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 집구석과 제 비겁한 미래 때문일 뿐이다. 너는 그저 마음 편히 공부나 하거라. 성현은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안이 아침 공부를 시작할 때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성현의 비참한 귀가는 이씨 집안 내부에 또 다른 화약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성현이 집으로 돌아와 겪은 수모를 털어놓자 정영자는 펄쩍 뛰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무릎을 꿇려? 방문학 그 영감이 정말 노망이라도 난 모양이구나. 정영자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지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박지한 그 독한 년, 우리 집에서 3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어. 내가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 죽을 때까지 붙들고 괴롭혀서 말려 죽일 거야. 하지만 이태수에게 정영자의 앞다구니는 그저 멍청한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정영자에게 호통을 쳤다. 입 닥쳐. 이게 다 자네가 성민이 그놈을 오냐오냐 하며 집안을 도박빚으로 말아먹게 만든 탓 아니야? 평소에 지안이한테 그토록 모질게 굴더니 이제 불이 발등까지 떨어지니까 정신이 들어.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어디서 그 잘난 입을 놓이여. 이태수는 처음으로 정영자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영자도 이에 맞서 이태수의 위선적인 태도와 방관을 탓하며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성현은 그 사이에서 머리를 감싸진 채 절망했다. 그에게 더 이상 부모의 권위나 화목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위태로운 직장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태수는 결국 인맥을 동원해 사채업자 용팔이와 한변두리 찻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둠의 세계 인맥을 통해 이자를 깎아보려 했으나 용팔이는 그의 초라해진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소장님,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본론만 하시죠. 자식놈이 빌린 3억 3일대로 안 가져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장이든 뭐든 내 알바 아니고 약속 어기면 아드님 다리 한 짝은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이태수는 찻집을 나오며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성현에게서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다. 시청 총무과의 성현이 담당하던 중요 프로젝트가 다른 동료에게 넘어갔다는 공고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시장이 회의 도중 가정 기강을 운운하며 성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성현은 서지로 달려가 담배 연기에 찌든 아버지를 향해 폭발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그 가소로운 체면 때문에 이 썩어 빠진 집구석 때문에 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다고요. 저 이제 시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대체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이태수는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를 들으며 자신이 공들여 세운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편 지안의 아버지는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학교 수의실을 통해 전달된 익명의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편지에는 이태수가 운영하는 철강 공장의 추악한 뒷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산업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부터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그리고 몇 년 전 발생한 산재 사고를 푼 돈으로 입마금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지아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태수는 단순히 가정이 아닌 법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환경청과 노동청, 그리고 지역신문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청과 노동청 합동조사반이 이태수의 공장에 들이닥쳤다. 공장 입구는 연합 집행이라고 적힌 차량들로 가로막혔고 장부와 서류들은 모두 압수되었다. 이태수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며느리가. 그리고 그녀 뒤에선 방문학 교장이 보여주는 가장 냉정하고도 무서운 힘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황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도 급물살을 탔다. 성현 명의의 차량과 부부 공동 계좌가 모두 가압류되었다. 3억 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의 재산을 넘보던 정영자의 계획도 수쿠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무너진 어느 날 오후, 성현은 지안을 고원으로 불러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지안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끝났어. 나라도, 나라도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직장 잃으면 죽을 것 같아. 지아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향한 비겁함만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성현, 기회를 줄게. 첫째,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욕하는 거 당장 멈추게 해. 둘째, 아버님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시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늘부로 그 집에서 나와서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 그렇게 하면 내가 시청에 가서 우리 이혼이 성격 차이에 의한 합의 이혼이었다고 말해줄게. 공장 일과는 무관하다고 해줄 테니 당신 직장은 보전해봐. 성현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 성현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태수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조사관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했다. 공장은 파산하여 경매에 넘어갔고 밀린 세금과 노동자들의 보상금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막내 성민이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용팔이 일당은 성민을 납치해 무참히 폭행한 뒤 길바닥에 내던졌다. 성민은 한쪽 다리가 완전히 박살난 채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한때 오만방자했던 이씨 집안은 그렇게 처참하게 분해되었다. 지아는 약속대로 시청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덕분에 성현은 직위 해제에서 풀려나고 옥직할 수 있었지만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한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것이 지안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3년의 세월에 대한 마침표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길, 지안의 가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시리도록 맑은 하늘만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길, 지안의 손에 들린 짙은 세계, 이혼 증명서는 아무런 슬픔도 그렇다고 격정적인 환희도 주지 않았다. 그저 3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 마주한 전례 없는 평온함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녀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진정한 힘은 요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소리 없이 치밀하게 짜인 바둑판 같은 설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씨 집안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 한동안 가장 뜨거운 얘기거리였다. 사람들은 권위적이었던 이태수, 소장과 인색했던 정영자, 그리고 사고뭉치 막내 성민과 비겁했던 성현이 어떻게 스스로 쌓아 올린 업보의 탑에 깔려 무너졌는지 지켜보며 인과응보를 속삭였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성현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안에게 유리한 조건을 수용했으며 덕분에 지안은 타던 차량과 공동 예금의 대부분을 확보하며 홀로 서기를 위한 든든한 미천을 마련했다. 지안은 그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을 달리고 낮에는 세모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심화반 강의를 들으며 숫자와 논리의 세계에 몰입했다. 가사 노동의 굴레와 끝없는 비아냥이 사라진 자리에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집중과 성취가 채워졌다. 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지안을 끌어안고 자책하며 울었지만 지안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남에게 기대는 삶은 언젠가 무너질 산과 같지만 스스로 강해지면 그것이 곧 나의 집이 된다. 는 어머니의 조언은 이제 지안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이 되었다. 자격증 시험을 치르던 날, 지안은 마치 지난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전투에 임하는 기분으로 펜을 들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합격 소식을 확인한 순간 지안은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직접 쟁취한 첫 번째 명예를 만끽했다. 이 성취감은 시댁에서 받았던 그 어떤 가식적인 칭찬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달콤했다. 자격증을 손에 쥔 지아는 지역 내 최대 기업인 홍역그룹의 재무팀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면접 당시 3년의 공백기를 묻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아는 자신의 이혼과 가정주부로서의 경험을 위기를 관리하고 소통을 배우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답변에 감탄을 자아냈다. 지아는 이제 앞치마 대신 세련된 오피스 룩을 입고 주방에 연기 대신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 너머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재무 전문가 박지안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은 외곽의 한 자회사 감사를 나갔다가 우연히 이태수의 과거와 얽힌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2년 전 이태수의 공장과 자회사 사이에 오간 부적절한 기술 자물쇠 이 증식마 원은 전형적인 리베이트였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직업적 윤리에 따라 이를 보고한 지안 덕분에 회사는 거대한 비리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태수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었고 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되었다. 성현은 회사 정문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애걸했다. 하지만 지아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이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과를 듣기 위해 그를 면회했다. 한때 하늘 같았던 시아버지는 이제 초라하게 늙어버린 죄수복 차림으로 지안 앞에 엎드려 울며 참회했다. 내가 너무 오만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대가다. 라는 그의 뒤늦은 통곡을 뒤로한 채 지아는 비로소 과거와 영원히 작별했다. 이태수는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에 남겨진 땅을 회사에 헌납하며 속죄했고 지아는 자신에게 배정된 위로금 지분을 거절하고 이를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전환해 직원보호 긴급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단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자신처럼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듬해 설날 지아는 따뜻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평온한 명절을 맞이했다. 혼자 쓸쓸하게 자취방에서 전화를 걸어온 성현의 세의 인사에도 지아는 그저 담담하게 대처할 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에는 이제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전국 우수 청년 기업인 시상식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제 이름은 박지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에 눈부신 햇살처럼 지안의 앞날에는 광활하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다.